소심해가지고 많이 떨립니다. 제가 옥주교님 앞에서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주민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시간짜리 강의였는데요. 제가 10분 만에 그 강의를 끝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그 전까지 잘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옥주교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순간 하얘지면서 1시간짜리 강의가 10분에 끝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아마 그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유엔 국제 이주기구 본부 이주 정책 선임 연구원이신 이정혜 목사님의 난민 재정착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움의 발제글입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또 깊은 연구를 한 것도 또 학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일 오랫동안 이주 사목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만족할 만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 중에 그 발제문의 내용과 약간의 추가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착 난민에 대한 그런 난민 상황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의 그 난민 상황을 약간 언급을 듣고 나머지는 다 본문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발제글에서 이야기하는 난민은 총칭으로의 모든 난민을 얘기합니다. 난민 인정자, 또 난민 신청자, 난민 소송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불인정자, 그리고 난민 협약에 따른 그런 난민은 아니지만 그 유엔 난민기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국내 실향민들 그리고 무국적자들 모두를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점으로 이야기할 재정착 난민은 난민 인정자들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정착하는 난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처음으로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였는데요. 2015년에서 2017년에 93명의 미얀마 소수민족들이 오셔가지고 인천 부평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에는 82명의 미얀마 그리고 아프간, 이란 등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경기도 김포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은 특별기여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난민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지금 현재 울산과 순천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요, 난민 재정착과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이 발제글은 처음에 간단히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설명과 상황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인권,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와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난민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재정착 난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착을 위한 난민 보호와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 그리고 미국 가톨릭 교회와 유럽의 난민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로 지역사회 또는 개인 후원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마무리하면서 난민 지원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국제 가톨릭 이주기구 위원회 로버트 빈틸로 몬시올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위해서 어제 그 발제된 내용에서 겹치는 부분인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인권, 인도주의, 그리고 국가의 책무와 현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책 가지고 계신 책의 60쪽부터입니다. 난민 협약이나 유엔 인권선언, 그다음에 인종차별 철폐 등
그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은 이미 시리아 난민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 난민 수용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북유럽, 북미,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이 난민의 입국을 직접 허용하거나 아니면 재정착의 기회를 넓히고 특히 난민 발생 주변 수용국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 인접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난민 수용은 현재의 수준보다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주변 국가로 떠나간 시리아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터키가 300만 명 그리고 이상, 그리고 레바논이 100만 명 이상, 요르단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 전체가 받아들인 난민은 유럽 전체 인구의 0.13% 규모로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요르단의 경우에 수용하고 있는 난민의 규모는 인구 대비 10% 이상입니다. 요르단 그 인구가 1,100만 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10%가 난민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조금 돕고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2020년도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3.3%입니다. 몇 명이냐면 17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는 난민 쿼터제라는 것을 통해서 난민이 들어오는 숫자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연평균 7만에서 8만 명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주요 사건들, 예를 들어서 9.11 테러나 아니면 어떤 정부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정부 때는 최고 11만 명까지 한 해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트럼프 정부 때는 15,000명. 네, 15,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는데 지금 6만 2천 명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연 4만 명 정도로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주 및 난민에 관한 공동 대응 정책과 프로그램 등은 엄격한 그런 국정 관리를 통해서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반대로 안전한 곳으로의 접근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 내 국가들이 북아프리카, 터키 등의 국가들과 협약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난민을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간주하거나 또 인종 또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제노포비아, 즉 혐오가 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난민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가? 61쪽입니다.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난민 캠프입니다. 임시만편으로 구호단체들이 난민들에게 물과 식량, 구급약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후심점이 되는데요. 2018년 말까지 260만 명의 난민이 이러한 임시거처에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의 난민이 도심 지역 슬럼이나 아니면 노허가 주택가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발생 상황이 빨리 이게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또 그런 난민 캠프들이 커지면서 캠프 안에서 물리적 그런 시설들 문제뿐만 아니라 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 문제, 그리고 캠프를 마치고 캠프의 밖에서의 그런 삶이 준비하는 등의 그런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근데 이들 난민에게는 세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첫 번째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귀환입니다. 가장 좋은데 어려울 경우에 이제 그곳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그 나라에서의 정착입니다. 그리고 제3국으로의 재정착입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1차적으로 국경을 떠나서 이동한 주변 국가들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전부 다
저개발 국가라는 겁니다. 저개발 국가. 다 어려운데 같이 또이또이 어려운 그런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난민 재정착은 계속되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인근 또는 제1차 수용국에 머무를 수 없는 난민들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안에서 연대와 책임 분담의 그런 상징입니다. 재정착은. 하지만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2018년 한 해 기준 난민 협약에 따른 그 난민은 2,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을 14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당시에 7% 정도, 그러니까 9만 2천 명 정도의 만이 25개국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외에 인도적 입국 허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개번 스폰서십 또는 장학 등 프로그램 등 또 이주 노동 이주 프로그램 등 새로운 방법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이주 기구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62쪽하고 63쪽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이 단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미국은 1980년에 난민법을 제정을 하고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38년간 약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킵니다. 1987년부터 2016년 사이에 미국에 재정착한 100만 명의 재정착했던 난민 중에 100만 명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또 영어를 다 구사를 하고 또 자영업이나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고 있고 또 자기 집도 있고 또 대학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미국 평균치와 거의 균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결과물을 조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재정착 난민들은 출생국과 무관하게 난민 재정착 사업이 미국 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재정착한 난민들은 입국 후에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들의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 주도의 난민 재정착 사무국과 자원봉사단체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자원봉사단체 대부분이 그리스도교 종파와 관계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소속 이주 난민 서비스는 전국에 공포하고 있는 가톨릭 자선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착 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착 총 비용의 60% 이상을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이주 담당해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 난민 서비스는 거점 교회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거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역 내 재정착 난민들에 대한 멘토링 등 각종 유명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가톨릭 단체들이 기금 펀드를 조성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기술과 또 난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 재정착 사업의 역사가 깊은 미국은 가톨릭 등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난민 선정부터 또 입국 이후에 재반 재정착과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64쪽 중간입니다. 유럽의 경우 2015년에 들어서 지중해 또는 남동 유럽을 통해 유럽 내로 망명한 난민들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이주민의 유익이라는 사태가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여름부터 2016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독일에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입국을 합니다. 초기에 하루에 10,000명 정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은 난민을 지자체를 통해서 분산 수용합니다. 이전에 이미 다수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몇몇 큰 도시뿐만 아니라 면 단위의 작은 마을까지 수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독일
전국이 다 대규모의 이주민의 입국으로 인해서 진짜 크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런 대규모의 인구 유입에 대처해서 임시거처가 마련됐지만 난민을 위한 연대와 지원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각각 실시간으로 상황이 보고되고 위헬프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적응 사례와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방법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시민단체들과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었고, 그 동시에 그 봉사단체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적절한 그런 해답과 지원을 끌어내는 효과를 봅니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시민사회 단체 중 가장 활발했던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하고 가톨릭 교회의 단체들이었습니다. 독일 사례를 통해서 보면 난민들의 갑작스러운 입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잘 안정되고 차분했던 그런 독일 사회가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는 그런 평가를, 그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즉 이주민의 유입을 계기로 시민과 정치가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협력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집단운동, 즉 사회화 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시각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5쪽 아래서 두 번째 단락부터 내용입니다. 사회와 종교에게 역할에 이어서 지역사회의 개인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데 약해가지고 사회와 종교계의 역할에 이어서 지역사회의 개인의 역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독일과 영국, 그 다음 캐나다의 예를 들어서 특별히 유럽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활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주민 위기 이래 유럽 내 정부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개인 후원들이 개인 후원자들이 난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 이주민의 사회 통합과 난민 재해 정착이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들이 지역 사회하고 그다음에 주민 개개인의 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들은 바로 그 지역 사회와 또 개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활발한 논의가 유럽 정부 정책 입법자들과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참여하는 후원 형태는 지역사회의 영향에 따라 다양하게 거기 상황에 맞게 나타나는데, 난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개인은 난민들의 의식주 해결을 보조하거나 멘토링을 제공을 합니다. 독일의 난민 환영이라는 그런 운동에서 개인이 자신의 집에 난민들을 머무르게 하거나 또는 독일 정부의 주선으로 개별 난민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그 예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난민이 이슈화됐을 때 의정부 교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가정, 그 난민 돌보기, 같이 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정부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더불어 그 정부 프로그램과의,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정부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해야 하는 그런 보완점이 있다고 여지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는 정부의 기존 난민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국하는 난민과 이들의 정착을 위해 재정 후원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와 연결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착 난민 수용 인원 코테이지 외에 추가로 난민을 재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후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 후원자가 특별히 자기가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특별로 개별로 난민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신청을 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돕겠습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자가 재정착 특정 난민들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자기가 살아봤는데 이 사람이, 이 가족들이 괜찮은데 그러면
사람들을 와도 좋겠습니다라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왔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재정착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로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별 또는 지역사회 후원을 통해서 지원받은 재정착 난민의 경우는 그렇게 받지 않는 난민에 비해서 직장도 좀 빨리 더 구하고요.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리고 정부 지원을 덜 받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 지원보다 개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대학에 주는 것이지만 개인 후원은 필요에 따라 주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경우에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교회 구성원들의 후원 활동이 난민 재정착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가톨릭 공동체와 또 몇몇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인도적 통로라는 그런 추가적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프로그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알아주세요. 네. 영국의 그 재정착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영국 내 그 카리타스와 성공회 조직이 가장 먼저 후원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종교단체가 난민 정착을 지원하는데 현재 인도적 지원 시스템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옹호하는 그런 재반 활동을 현재 종교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난민을 받아들여서 재정착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재정착국의 사회 내 또 적절한 통합과 난민이 겪는 트라우마의 극복에 있어서 종교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특히 난민의 종교가 이주 및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후 재정착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더불어 종교단체의 전반적인 역할, 또 종교 간의 그런 또는 다른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종교라는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난민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가톨릭 이주기구의 위원이신 몬시뇰 로버트 빈티로 주교님의 몬시뇰이니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신앙인으로 우리들은 지구상 난민과 이주민의 어려움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앞섭니다. 우리의 행동은 각자에 속한 교회의 가치와 원칙에 따릅니다만 우리의 행동이 실제로 난민과 이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는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지역 공동체, 난민, 당사자와 그 가족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을 마치면서 두 가지의 그런 토의 내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먼저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난민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방법에 한번 찾아보자는 것, 그리고 한국 안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제글을 마치도록, 저의 대신 발표하는 발제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오미 산다 크리스티나 성녀라고 합니다. 18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이제 2주 3억은 거의 15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님 뜻대로 2017년 크리스마스 때 제주 내려왔어요. 한 달, 두 달 동안 제가 뭐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데 4월부터 난민 예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거의 2년 동안 많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파벌 나눔 지원 받았고 많이 도와줬어요. 첫 번째 그 집, 제일 첫 번째 문제 생기는 것은 본인들의 호텔에서 나가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 마련할 수 없었어요. 거기 포난 신부님들이 더 많이 도와줬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집 계약 다 하고 누가 들어왔는지 물어보면서 다음 날에 취소하고 다시 잡게 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제주 콩소 있는 데서 이 난민들을 위해서 그냥 집 마련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집들이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17명씩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의료 지원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 사회 안에서 그 사장님들과 소통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줬고, 거기에서 사실은 제주 출입구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제가 한국에 와서 출입구 경험은 저 때문에 아니면 다른 때문에 늘 싸웠어요. 수원 출입구 늘 싸우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주 이 예멘 난민들 때문에 항상 함께 했어요.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당해야 돼,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럼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 사람들이 출입구 보내고, 우리가 집 못 찾아서 아니면 집 찾았는데 집 나가야 돼요. 차 없으니까 그럼 출입구 전하고 차 대접해주라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근데 제주 작은 공간이에요. 그 육지보다 작아요. 서로 사람들이 잘 알고 멀리 갈 필요가 없고 많이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육지에 아마 시민들 지금 다 제주에서 다 육지에 왔잖아요. 아마 문제들도 많을 거예요. 제주에서 작으면 병원에 가든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바로 갈 수 있었고, 가톨릭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도와줬고, 약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작은 가족처럼 많이 지냈어요. 오히려 그때 가족들이 11가족이었습니다. 집 찾을 때 주거에 감시하고, 사람들이 사실은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집으로 함께 방 하나 한 칸 내주고 함께 살고, 그 중에 지금도 제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가족들이 3가족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인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족은 자기 부모 되고 자기 형제 되고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3개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무튼 제주가 지금 보면서 작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난민들 정착한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은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예멘 친구들이 인도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지금은 정착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멘 분들만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도 똑같이 난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 보지 않아요. 무조건 예멘만 난민. 오히려 시리아도 사실 난민 인도적 재료 받았는데 그분들이 난민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조건 예멘. 왜냐면 그렇게 그때 사태가 커졌으니까. 근데 제주도 지금은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분들이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야 전쟁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은 신청하고 끝나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부분 다 끝나는 시점인데 올해부터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캐나다, 유럽에 들었는데 한국 보면서 못 살게 해주고 있어요.
함께 아주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못 살게 하고 있어요. 다시 신청하면 지금은 3개월이야 비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 아니에요. 그냥 3개월씩 연장해주고 있어요. 한국에 살 수 있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도 한국어로 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 아마 그 부분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조금 앞서서 뭔가 해야